단장님 최근에 우리 KF21 다 좋은데 네. 인도네시아가 자꾸 걸려요. 예. 인도네시아가 뭐 기술을 탈취하려다가 지금 들켰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돈도 안 내고 뭐 저거 뭐 왜 꼈냐 막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좀 인도네시아에 대한 진실 KF21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한국항공이랑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그 중요한 자료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의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앙 서버에 네. 각종 기술 자료를 그 안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그다음에 체계의 분류로 다 해서 각각의 그 폴더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 각각의 폴더마다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별도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접속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갖고 있었던 기술은 셈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한국항공이 기술을 전수하도록 그 계약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일부는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큰 대단한 자료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한 기술을 갖고 간다라고 해서 네. 인도네시아가 항공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인도네시아한테 설계 도면 하나를 준다고 해서 네. 인도네시아가 그 도면에 따라서 항공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와 그 설계 도면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비.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왜 이러한 설계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설계를 하기 위한 연구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리포트들은 인도네시아가 들어갈 수 없는 별도의 그 폴더들로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러한 리포트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 도면 갖고 간다고 해서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우리 한국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항공기 만들 수 없습니다. 똑같은 KF21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유출이 됐기 때문에 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어떠한 것들을 갖고 갔는지도 정확히 잡아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뭐 분담금 1조 6천억 중에서 6천억만 내고 우리는 6천억만 내고 안 할래.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그것을 뭐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 공동 개발을 할 때에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금. 네.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공동 어떤 그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기술을 인도네시아한테 줄 수도 있고 네. 그것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네.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준 기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분담금뿐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6천억만 중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도네시아가 손해볼 뿐입니다. 갖고 가는 것들이 아마 6천억이면은 원래는 항공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항공기 한 대 못 갖고 갈 겁니다. 그 6천억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자료도 다량의 기술 자료가 가는 것이 그 막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인도네시아가 왜 들어왔나 얻는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밖에 못 보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조를 안 내니까 그쵸. 그 1조를 이제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정부하고 한국항공이 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 우리 방산업체들이 정말 잘해줘서 대략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걸 계산을 해왔었는데요. 대략 한 그냥 라프하게는 5천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2026년 끝나 봐야 이제 정확한 계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천억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조가 모자라는 데서 5천억은 이제 절감으로 해결이 되고 네. 나머지 5천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 것인지 네. 그거를 아마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알려진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도난해서 막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거나 뭐 기술만 탈취해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인도네시아 못 가져가고 기술도 정말 약간만 가져갈 거고 그거 가지고 비행기 당연히 못 만들고 그럼 우리로서는 뭐 6천억만 받고 또 끝나는 하지만 네. 6천억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결국에는 기술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6천억만큼의 어떤 기술은 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저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때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왜 그러냐면 네. 인도네시아는 FA50을 처음으로 우리나라부터 수입한 그런 국가고요. 많은 것들을 특히 이제 항공 분야 쪽에 많은 것들을 수입을 했고 잠수함도 수입을 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인도네시아는 무슨 뭐 기술만 탈취해가고 자식들 돈도 안 내고 뭐 아주 폴란드가 최고야 이런 거죠. 나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인도네시아도 KF-21에 잠재적인 고객이고 또 KF-21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 느낀 그 나라거든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와 있고요. 그분들이 KF-21의 진정한 성능을 느끼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 나라에서 그 4.5세대 항공기를 또 구매를 할 때는 KF-21을 선택할 경우가 더 많겠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고려하겠죠.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잘 도닥거려주고 그러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도 그게 맞겠네요. 그럼 단장님 또 이제 북한과의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주적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KF-21이 북한의 주력 전투기 뭐 미그 뭐 21인가요? 26인가요? 미그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전투기랑 버리면은 뭐 우리가 성능이 좀 우위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일단은 북한의 최신의 기는 미구 29입니다. 미그 29. 근데 미구 29는 1980년대에 들어왔죠.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저희가 F5하고 F16을 들어왔습니다만 네. 그때 미구 29와 F16은 대등 내지는 미구 29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그 북한의 공군이 우위에 대등 내지는 우위에 있었다. 우리 저 남한하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40년 지났는데 그 항공기가 그대로 있고 업그레이드를 일부 했는지 뭐 그거는 뭐 북한의 어떤 정보가 워낙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네.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항공기 가지고는 뭐 소위 그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잽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성능도 그렇지만 네. 두 번째는 조종사의 능력입니다. 북한은 그 연료의 문제 때문에 그 기름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조종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서너 번 그 정도뿐이 비행을 못 하는데 네. 우리나라 조종사는 3일에 2번 정도 비행합니다. 그다음에 교관급 조종사는 하루에 2번씩 비행을 합니다. 야, 그래서 많이 하네요. 기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 보고요. 며칠 전인가 제가 뉴스인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더니 북한 조종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앞에 놓고 북한 조종사들이 그 앞에서 비행기 모형을 들고 맞아. 이렇게 공중으로 그러죠. 들어가면서 공중 기동 연습하고 하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1980년대에 제가 네. 조종훈련 받을 때 그런 했습니다. 80년대 하던 왜 거.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얘기해서 시뮬레이터라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비행을 직접 못하면 지상에서 뭐 착륙 패턴을 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했던 그런 어떤 절차적인 연습을 했었고요. 지금 한국 조종사들은 비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뮬레이터를 탑니다. 그 시뮬레이터는 편대 비행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비행기와 그 동일한 성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KF-21 첫 비행을 했던 그 최초 비행을 했던 조종사도 네. 시뮬레이터를 탄 이후에 그 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로 하는데 북한은 지상에서 그런 비행을 한다라고 보면 항공기 성능도 성능이고 조종사 기량도 거의 그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 공군은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미 북한 공군은 상대조차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단장님 그 대신에 북한은 전투기가 9형이죠. 숫자가 많잖아요. 예. 긁어 모으면 막 프로펠러기도 있던데. 네. 그럼 막 KF-21 한 대에 막 10대 20대가 이렇게 막 달려들며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래도 KF-21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KF-21은 미사일을 8발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발.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은 6발. 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은 2발. 맥시멈 그렇게 다룰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티어 미사일은 뭐 대략 한 200km 나갑니다. 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약간의 그 비밀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km 정도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전시에 딱 뜨게 되면 우리가 한 KF-21이 10대가 떠서 네. 어디 그 수원서부터 원주 그 라인 선상에서 서서 네. 아군 지역이 되겠죠. 네. 거기서 서서 북한에서 떠서 내려오는 항공기를 네. 200km 전방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무려 대당 10대가 떴다라고 하면은 미티어 60발이 되겠죠. 그렇죠. 60발을 쓰면은 60대가 격추가 되든지 아니면 뭐 2발당 1대가 격추된다면 30대가 격추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대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항공기 성능과 무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전투기 공중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대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대공 어떤 임무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미 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은 뜨자마자 격추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단장님 중국이 그럼 조금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 카디즈를 막 심심하면 넘나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는 스텔스 전투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KF-21로 이게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는 젠 20이라는 그 전투기인데요. 네.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최강의 스텔스 능력을 갖춘 F-22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대략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수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그것이 전력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뭐 2, 3년 전 자료를 봤을 때는 한 40대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항공기가 처음에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엔진에 대한 문제, 엔진을 그 모방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능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 그게 실제로 고성능인지는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성능일지 저성능일지에 모르지만 네. 일단은 이라고 봤을 때는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젠 20급 정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F-35급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중국하고 뭐 싸울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쵸. 중국하고 싸울 거는 아니.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는 뭐 독침 그다음에 뭐 고슴도치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등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카디즈 넘어오는 그 안까지는 들어가서 최대한 방어까지는 KF-21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35와 합동작전을 통해서 그러한 그렇죠. 충분한 능력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로우, 미디움, 하이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각기 다른 성능의 전투기, 각기 다른 임무로 이제 합동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 이어서 저희 KF-21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이제 향후의 과제 같은 거 조금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